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에 비해서 왜 그 생산성이나 혁신 역량에 있어서 그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 오늘 표현으로는 이제 이중 구조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야기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낼 건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크게 이제 그 첫 번째는 우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어떤 그 현황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소기업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이나 이런 오늘 논의되는 저의 그 주장들은 저의 순수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촉발된 것은 IMF 경제 위기 때부터였고요. 그때 당시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략 한 75에서 뭐 80% 가까이 이렇게 되는 수준이었던 것들이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역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 55%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1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100인에서 59인 사이의 그 중소기업들이 한 50% 수준. 그리고 규모가 더 작을수록 이제 그 부가가치의 그 수준이 떨어져서 10에서 30인 규모가 되면은 27%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상당 부분은 혁신 역량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개발비 투자를 보면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우리나라 연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3조 원인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15조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을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석사나 박사급 이런 전문 연구 인력, 숙련도가 높은 전문 연구 인력이 대부분 대기업에 있고 중소기업들은 학사나 또는 그 전문대를 졸업한 이러한 그 인력들로 연구개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임금 수준의 격차를 벌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럼 이러한 그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그 양극화가 촉발이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이제 그 경영학이고요. 경영학 내에서도 주로 전략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이러한 그 차이가 기업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기업 내부의 요인에서 이러한 그 생산성 격차의 차이를 찾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촉발이 됐는지 기업 내부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요 표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보면 대략 한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어떤 전략 유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혁신 역량이 매우 높고 그래서 대기업과의 그 거래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 중점형 기업들은 생산 설비 투자는 많이 돼 있고 기업 규모도 중견기업으로 커져 있지만 기술력은 떨어져서 매우 커머디티 형태의 단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품목 다변화형 기업들은 생산 품목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돼 있지만 고객이 매우 한정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납품하면서 성장을 한 이런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청형 기업들은 생산 품목도 적고 거래하는 기업도 특정한 대기업에 한정돼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조립 가공 위주의, 그러니까 단순 노동력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화형 기업들은 주로 B2C 시장에서 소비재용이라든지 이런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술 집약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중소 제조업만으로 보면 전체 제조업의 약 한 60% 정도가 이 하청형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화형 기업들이 30%,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10%가 안 되는 규모의 기업들이 기술력 신형과 생산 중점형, 그다음에 품목 다변화형 이 부분에 존재하게 되고 이 중에서 보면은 이러한 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가 이제 중견기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견기업들의 숫자라든지 생산 비중,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간 오히려 그 규모가 축소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무총리님께서도 이런 호리병 구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허리 문제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 특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생산 중점형이나 품목 다변화형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신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어떤 성장 경로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청 기업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스핀오프하거나 연구소에서 스핀오프해서 또는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해서 이 기술혁신 기업군으로 직접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한정적일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하청 기업군에서 시작을 해서 생산 품목을 확대하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기술 학습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중견기업군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은 경로를 이쪽 품목 다변화군이나 또는 생산 중점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 다변화군은 이전이 단순히 거래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더 따오면, 품목과 물량을 더 따오면 들어갈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는 매우 어떻게 보면 쉽게 기업들이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겠고요. 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이용자를 통해서 또 이 생산 중점군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 하청 기업군에서 기술혁신 기업군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대략 최근에는 제가 연구를 안 했지만 과거 이 연구를 해보면 전체 100개의 기업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개 기업만이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청 기업군이 다른 특화 기업군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특화 기업군에 비해서 이 하청 기업군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지금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하청 기업군들이 일정 정도의 수익성을
대기업들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는 체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혁신의 동인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까 최정표 원장님 강조하시던 그런 이 역동적인 어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지난 그러니까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기술의 어떤 그 혁신의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글로벌화를 했고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화되면서 또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고요.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고착되고 대기업에 대한 어떤 의존적인 그런 그 사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불균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불균등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훨씬 더 심하게 나고 근데 이제 이 심하게 나는 원인이 사실은 뭐냐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져서 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은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그 소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확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이제 그 중소기업들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돼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런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보면 뭐 특히 이제 여기 오늘 그 토론에 참여를 하셨거나 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요 구성원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 그러니까 경제하신 분들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그 시장 구조의 문제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어떤 대기업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나 또 거래 관계에서의 어떤 약탈적 가격 정책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저의 연구는 이제 주로 혁신 역량을 축적을 해서 기술 혁신 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 내부적인 특성 그리고 그런 역량 축적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 내부의 어떤 문제가 뭔가를 경영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면 이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혁신 역량 축적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경영자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산업이나 시장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경영자가 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철학 그다음에 핵심 인력을 잘 유치하고 유지하고 그들을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조직 체계와 문화를 공정하고 개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외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기업인데 비해서 혁신 역량 축적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예, 오늘은 또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에 제가 있는 영상을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 6년차 이제 과장으로서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의 문제가 뭔지에 장단점, 대해서 단점 먼저 이 말씀드릴게요. 유튜브가 아주 중소기업의 유명한 최대의 단점은 이제 유튜버입니다. 급여죠. 한번 최저임금보다 들어보시죠. 조금 높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사 복지는 자녀 학자금 대출 내지는 뭐 회사 콘도 이용 가능. 그리고 뭐 몇 년 근속 시 온 가족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복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복지는 놀라지 마세요. 중소기업 복지는 그 냉장고 있음, 전자레인지 있음,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온수 나옴, 뭐 여자 화장실 있음. 중소기업 복지입니다 이게. 복지가 그냥 공기 빼고 다 복지예요. 중소기업은 공기 산소 빼고 다 복지예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복지야. 세 번째는 이제 체계죠. 아무래도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가지고 음, 그 맨파워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맨파워를 믿습니다. 뭐 그러는데 뭐 맨파워는 뭐 모르겠고 잡부죠. 개잡부죠. 개잡부. 컴퓨터 두드리다 말고 갑자기 쓰레받기 잡고 빗자루 잡고 빗자루 잡다가 갑자기 또 이제 또 컴퓨터 잡고 펜대 잡다가 이제 인두기 잡고 인두기 잡다가 지게차 잡고 막 이러는 거죠. 그게 잡부. 나왜 이렇게 웃기냐? 왜 이렇게 웃기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이거 공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웃겨서 못하겠다. 단점은 첫 번째 급여 작고, 둘째 냉장고 있음 전자레인지 있음, 세 번째 체계가 없어요. 계잡부. 군대 그냥 군대요 군대. 체계가 없어요. 넷째는 이제 후계자 양성소죠. 후계자. 친인척, 일가 친척, 뭐 혈연, 지연, 학연 다 모였어요. 사장, 혈연, 지연, 학연 다 모였죠. 여기 북한이요 북한. 후계자를 그렇게 양성을 해요. 후계자 양성소죠. 백두혈통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 백두혈통이요 하면서 그러고 날래 일하라고. 그 일가 친척들 이제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죠. 개개인이 우리 직원들은. 그리고 뭐 또 생각나는 게 인간관계? 이제 중소기업의 그 시스템은 그 잘난 천재 한두 명이서 이 나머지 이제 모질이 직원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대부분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를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죠. 대부분 그런 능력자들이 이제 사장님이나 이제 윗선들이죠. 이제 이사들이죠. 이사진들이죠.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런 어떠한 라인이 존재를 하고 이곳에서도 이제 일진이랑 이제 뭐 찐따들이 있죠. 제 라인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찐따 라인이죠, 네, 저는.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중소기업의 어떤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혁신형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뭐 사례 연구를 했던 아모텍이라든지 아이센스 이런 기업들은 확연히 다른 그러한 어, 경영자의 어떤 경영 철학에서부터 리더십과 조직 체계, 연구개발 전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중소기업들이라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이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 비대면 경제, 이런 플랫폼 경제,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디지털 전환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관건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수직적인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산업 생태계에서는 보면은 전방에 최종 고객과의 접점에도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원재료라든지 이런 후방에도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중소기업들은 부품 가공이라든지 반제품 조립과 같은 분야에서 저부가 가치 영역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밸류 체인이 완성되는 그러한 네트워크형 산업 구조로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순서가 좀 다른데요. 이러한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과는 다른 그런 전통적인 생산 중심의 하청형 기업들하고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R&D 전문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통 전문 기업이라든지 상품 기획하는 전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느냐가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대전환 과정에서 그러면 육성 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들 B2C나 B2B 영역 모두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 해서 대기업에 의존돼 있는 어떤 밸류 체인을 대체하는 그러한 그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플랫폼화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상당 부분은 또 뭐냐면 서비스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에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의 어떤 스마트화, 그다음에 그 바이오나 헬스, 그 IT 분야와 같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력 신형 벤처 기업들의 직접 창업 이쪽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 과제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시간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저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중소기업의 이런 그 경쟁력 없는 사이클을 끊어내서 이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미래성과 공유제와 같은 그런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혁신을 위해서도 보면 이런 그 성공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들이 여러 중소기업들로 확산이 돼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몇 가지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의 실효성이 지금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시장의 신호 기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이러한 그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인증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그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그 인력의 어떤 그러니까 훈련, 스킬의 업그레이드 이런 쪽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협력을 지금보다 더 새로운 형태로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혹시 토론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